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 해설집인데요. 기출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하는 입장이 되면, 출제하는 사람은 복수 정답이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법조문에서 내요. 그 다음에 판결 요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한번 그 써먹었었던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기출 문제집을 진도별로 쭉 편성을 해놨는데, 이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반복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풀었었던 문제만 잘 소화시키셔서 직간접적으로 이게 모양을 조금 바꿔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만 잘 캐치를 하시면 충분히 행정사 1차는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이해됐다 그리고 덮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한 10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10번 이상 읽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표현이 조금 다르게 돼가지고 나와도 그걸 예상을 하고 맞추실 수가 있고 시간 안에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딸딸딸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아무래도 투잡 하시면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에서 또 특히 합격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찾아보는 게 사실 공부긴 한데 찾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분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다소 지문이 해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말 내가 쫓긴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문제 풀다 보니까 조금 내가 막히니까 기본서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시면 올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올해 어차피 이제 부딪히려고 하셨으면 여기 문제 보고 해설 보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어차피 정말 지금 1순환, 2순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지금 이 과정에서 계속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너는 지문을 봤는데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지문인지도 모르겠다 정도가 아니시면 계속 문제 보시고 또 이게 안 되면 동영상을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볼게요. 행정의 개념입니다. 행정의 개념. 그러면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이다. 헌법 밑에 행정법은 법으로 끝나면 법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헌법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법률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어떤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법 중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이 있고 나서 생긴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그 다음에 이 공익이라는 개념. 공익이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라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공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통사상 숭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옛날 이주시대 같으면. 그렇듯이 넓게 길게 보면은 그렇고 우리 이제 역사는 좀 짧긴 하지만 이 공익이라는 개념은 고정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하고 행정사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 봐도 분명해 저거는 그러면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행정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네이버에 그냥 치면 나올 텐데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대통령의 통칭이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죠. 비상계엄 선포 확대 이런 것들이 통칭인데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선포했었던 비상계엄 선포 확대는 통칭이가 아니었고 종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했었던 것들은 통칭성을 인정을 했었다 그랬습니다. 자, 4번. 공법과 사법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력작용, 관리작용, 권력관계, 관리관계를 수행하는 것을 공행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국고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사법상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상 행정으로 분류가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법의 규율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 법도 다르고 법 원리도 다르고 심지어는 관할하는 법원도 다르죠. 그래서 민사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관할이 달라서 사법도 맞습니다. 자,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수행하게 되면은 행정행위 형식으로 하는 수도 있고요. 뭐 보조금 지급 결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행정지도 같은 관리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고작용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4번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통칭이 긍정한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일반적인 비상위험 선포, 통칭이성 인정이 되고요. 비상위험 선포 확대, 통칭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 그 도표 가운데 부분만 잘 기억을 하세요. 비상위험 선포 확대, 비상위험 선포, 남북 정상회담, 특별사면, 이라크 파병, 군사시설 보호구역 성정 변경 해제 이런 것들인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비상위험 선포 확대 그 왼쪽에 보면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했었던 비상계엄은 나라를 이제 위기에 구하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정권 찬탈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국헌문란 목적 달성을 위해 생겨진 그 자체가 결국 전두환 대통령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들어와서 처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비상계엄 선포 확대를 범죄로 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 나오면 통칭이다 이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앞에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통칭이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은 통칭이성을 긍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칭이성을 부정을 해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다 처벌했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다 통칭이가 아닌 겁니다. 2번 통칭이 해당하지 않는 거 대통령의 서운 취소 최근에 이제 나왔던 건데 2015년에 통칭이로 보질 않았습니다. 2번에 대통령의 특별사면 그죠? 옛날에 이제 뭐 CJ 또 SK 뭐 이런 회장들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음주운전 했었던 사람들 싹 다 이런 거를 일반 사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사면에 대해서 통칭이성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 개최 아무 말 없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 이렇게 나오면은 통칭이로 봐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은 6페이지의 해설을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막 읽어보세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자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다 맞춘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내가 쿨하게 틀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7페이지에 가셔서 통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행위다. 그러니까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법으로 OX로 단죄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이 있는 것들을 싹 다 모아서 통칭이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OX로 적법 위법, 뭐 합헌 위헌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것을 통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서운 취소는 통칭이가 아니라 또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출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출제자들을 그 수험생들을 틀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게 하려고 예를 쓴다는 게 보여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1차 시험에서는 뭐 7급, 9급 공무원들처럼 까탈스럽게 안 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반. 통칭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통칭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통칭인지 아닌지는 법으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성격이 있어서 통칭인지 아닌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형사재판을 받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내렸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에 내렸던 5월 달에 내렸었던 비상계엄 선포 확대는 통칭이기 때문에 너네가 심사를 못하고 따라서 나의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 통칭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게 하면은 통치행위 주체가 있고 통치행위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있어요. 통칭위의 주체는 뭐냐? 입법부하고 행정부입니다. 종래는 여기 대통령이 하는 거라 그랬어. 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서 대통령과 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원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법부는. 왜냐하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통칭이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1심 판결이 통칭이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통칭위를 행하는 주체는 입법부나 행정부고 통칭인지 얘네들이 한 것이 정말 통칭에 해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항상 사법부입니다. 법원이란 뜻이죠. 법원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요렇게 지문에 나온 거랑 요렇게 지문에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디귿번 3번의 디귿번은 통칭이 판단의 주체는 사법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1번 남북 정상회담 통칭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업권의 대가의 명목으로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 이건 통칭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돈을 써야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것도 통칭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은 항상 돈을 써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별개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대북 송금 행위는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게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돈을 전해준 건데 우리 영토 바깥이었단 말이에요. 북경은.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환관리법에 보면 우리나라 영토 바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재경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되고 만약 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통일부 장관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요거 나오면은 야 통칭이다 이러지 마시고 뒤에 송금한 행위 이렇게 나오면은 그 통칭이가 아니에요.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 그러면 통칭이고 비상계엄 선포 확대 그 자체 그러면 통칭이고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이어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나오면 그건 통칭이 아니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되는 거 두 개만 체크해 두시고 가운데 통칭이인 것만 체크를 해두고 통칭이 나머지는 다 통칭이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오면 다 통칭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페이지에 보면 하나 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도 통칭임은 인정을 했어요. 5페이지에 가시면 5페이지에 그 도표에 가시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것으로 금융 실명제를 했습니다. 그 도표의 맨 오른쪽 상단하고 맨 끝에 있는 건데 통칭성을 인정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다 통칭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뭔가 영향을 미치면 다 심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통칭이다 이러는 거고 저쪽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어서 이건 통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한다? 여기서요. 사법부에서. 자, 지나가시고 8페이지로 갑니다. 8페이지. 8페이지로 가면은 1번 문제 행정법의 법 원칙에 관한 판례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 요거는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에 법률이 이렇게 유보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유보는
근거, 위임, 숙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중요한 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국민 갑을 상대로 행정행위를 한다. 행정행위는 무서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아주 중요한 것하고 덜 중요한 걸 나눠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법률에 스스로 이거는 이제 국회가 스스로 규정한다 그래요.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덜 중요한 거는 법률에서 이렇게 부탁해가 뭐예요?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명령에 위임한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행정부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국회 위임으로 받아서 한 거다. 그래서 위임 명령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행정부가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법률에서 부탁해서 여기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옛날에는 똑같이 봤는데 오늘날에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도 되는 것을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한 거냐? 우리 TV 수신료. 그 다음에 방금 보시게 될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토지 소유자들의 정족수, 동의 정족수.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TV, 텔레비전. 실제 우리 KBS 한국방송공사법에는 36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KBS가 알아서 정해라. 그런데 이건 안 된다라고 위헌 결정을 한 게 이 사안입니다. 그래 보시면 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뜻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줄이면 KBS법이죠. 국회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것. 자, 이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제가 이제 일순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갑이 TV 수신료 금액이 수신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 TV 수신료가 부과가 된 것의 법적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는 한국방송공사법에서 KBS에서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여기에 터잡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TV 수신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법에 얼마 이렇게 적어져 있어야지 KBS야 네가 알아서 하렴 이렇게 해서 KBS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TV 수신료는 아주 중요한 사항,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해야 되고 법률에서 KBS야 네가 알아서 정하렴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이 TV 수신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결국 TV 수신료 부과가 근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법에서 저기를 지금 2,500원인가로 정해놨는데 그게 지금 20년이 넘어가도록 25년 됐죠. 못 고쳐요. 왜 그래요? 만약에 그때 헌재가 이걸 괜찮았다 그러면 KBS가 계속 수정을 했을 거예요. 4,000원, 5,000원. 그런데 법률에 직접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법률에 2,500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4,000원, 5,000원으로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로 뭐 괜히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2,5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에 시금석이 됐었던 판례가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이고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2번 판례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9페이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 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등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DB 수신료, 2번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정족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나오면은 법률 유보 원칙이다. 진짜 중요한 거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3번. 자,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지금 법률 유보 원칙 나왔죠. 그러니까 4번, 5번을 먼저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직접 성문법만을 말하는데 성문법만을 말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성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덜 중요한 것은 법률에서 부탁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넓은 의미에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4번에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명령도 포함이 됩니다. 5번 법률 유보 범위와 관련해서 번질성설 이 번질성설이 저거예요. 의회 유보 원칙 아주 중요한 거는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러면 행정입법의 위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은 위임이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은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행정입법 예를 들어서 위임명령에 위임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왜 행정입법이라고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위임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법령 보충규칙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입법에 위임 금지된다가 틀렸고요. 덜 중요한 거는 위임 허용됩니다. 번질성설에 따르면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화시켜서 행정입법의 위임은 전혀 안 된다. 이런 표현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은 진짜 중요한 거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대표적인 애가 집행명령이죠. 집행명령. 자, 그런데 법률 우위 원칙은 만약에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한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할 때 이 법률은 성문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넓혀 보면은 위임명령까지 포함하는 그런 성문화된 규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 조리, 자 이런 것들도 준수해야 된다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틀렸고요. 여기에는 불문법도 싹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판례법은 포함이 안 돼요. 판례법은 우리나라가 법으로 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법률 우위 원칙은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가로로 묶으시고요. 자, 사법 형식인데요. 사법 형식, 공법 형식이 아니라 사법 형식인데 행정작용 위에다가 쬐끄맣게 실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실질은 행정인데 지금 이게 형식이 사법 형식으로 수행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행정사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실질이 행정인 이상 법률의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 적용됩니다. 3번 법률 우위 원칙에서 위반한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는 싹 다 무효가 아니라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오히려 취소 사유가 더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건 틀린 표현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어려운 표현이니까 여기 방금 풀었었던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정도가 되면 법률 유보 원칙하고 법률 우위 원칙은 마스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나이가 5개 지문 읽어보는데 한두 개는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잘 안 들어온다.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입니다. 자, 11페이지, 1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헌법 당연히 되고요. 건축법 시행규칙. 12페이지에 건축법 시행규칙. 뭐 이제 부령이겠죠. 종류령이나 부령. 국토교통부령이겠죠.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헌법재판소 규칙. 자,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랑 동급이라 그래요. 이름은 규칙이지만. 자,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하니까 알죠. 민법에서 그 민법은 원래 법치가 아니라 자치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자치라.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법률에 규정을 해놓습니다. 이런 걸 임의규정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임의규정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의사가 분명하고 그 1순위고 2순위가 본인들의 의사는 없지만 계속 거래해 올 때마다 돈 빌려주면 뭐 이자를 뭐 한 7%씩 붙여서 주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의사 표시에 어떤 보충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게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인 관습이 그 둘 사이에 있어서의 얘기가 아니라 객관화돼서 어떤 일반화돼서 법적 확신까지 갖게 되면 그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 자체로는 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관련 판례 해석 맨 끝에 보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만약 이게 일반화돼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게 요지부동이다. 그런 법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관습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인 관습은 갑과 을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제끼시고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행정법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가로로 묶으시고 요걸 조리라고도 해요. 조리라고 하면 성문법, 불문법, 불문법에는 관습법, 조리 이런 걸 표현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실은 법원이라기보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원이라기보다는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재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둘 이상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옛날에는 둘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뭘 하든지 다 적법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그 실질적 법치주의에 와서는 그 재량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량 남용의 기준으로 아무리 둘 이상의 선택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선택은 안 된다. 비례원칙이겠죠.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선택에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이겠죠. 약속을 어기는 선택에서는 안 된다. 신뢰보원칙이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종전 선례와 달라서는 안 된다. 자기구속의 원칙. 또 예를 들어서 뭐 엄한 걸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부당결부 금지원칙. 자 이런 것들 재량 통제 법리로 다시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차후지가 원래 출발점은 최후의 법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번의 1번은 맞습니다.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 자 민법 여러분 민법에서 볼 때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사법 영역에서 일반법입니다. 형법은 형벌에 관한 일반법이고 행정법은 너무 행정의 정의도 못 내리는데 일반법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막 포기를 했었던 건데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내용은 아주 부실하고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그래도 단일법전이 이제 생겼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틀린 거로 보더라도 오늘날에는 이제 단일법전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제가 해설의 답을 세모로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자기구속의 법리. 계속 뭔가 재량 영역에서
뭘 계속 선택을 했어. 그럼 스스로 그 종전 선례에 스스로 구속된다는 원칙, 이게 자기구속인데 이 자기구속은 평등원칙에서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으로부터는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계속 돈 받고 일처리를 해줬어. 근데 이제 청렴경찰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돈 보따리를 들고 와서 하던 대로 하시지 그러면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위법한 행정처분은 자기 구속이 되질 않습니다. 3번을 옳게 고치려면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기 구속이 되지 않고 하루빨리 그 위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심지어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조금만한 어떤 이익이 있던 것에서 뭔가 더 큰 이익을 위한 거라면 역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3번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자기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법원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에서는 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이렇게 되면은요 법원의 상급 법원의 판결은 유사 동종 사건에서는 판례법이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 1심 법원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이 깨고 되돌려 보낼 거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이 깨고 파기해서 환송시켰다. 야, 그거는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심급제도라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건, 당해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이 되는데 하급심이 다른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기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법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4번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한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바로 그 사건에 관한 신급제도상 기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법원조직법 8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판례가 법원성이 있느냐 없다 그런 의미에서 4번은 기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사안이 동일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면 직접 기소한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법원에서 이제 재판 다시 해 그러면 꾸려야 되겠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 자, 이거는 북한하고 남한이 체결한 건데요. 일단은 조약 옆에다가 조약 가입표 이렇게 써보세요. 조약 가입표. 조약은 국가끼리 맺은 걸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약 걔네들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조약이라는 표현 내지는 조약에 준한다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합의서는 뭐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그냥 보통 이제 신사협정 같은 성격이다 이래요. 신사협정은 뭐냐면요. 나는 신사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너는 신사잖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공동 합의서를 체결하면 북한은 지켜라 이 말이야. 근데 나는 경우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하고 이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켰죠. 철수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보질 않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민족 간의 합의. 그리고 당국이란 말을 쓰지 거기에 뭐 국가 원수 이런 표현 안 쓰겠죠. 김정은이한테. 그래서 5번도 같은 표현인데 5번 표현은 조금 어려우시면 제끼셔도 됩니다. 이거는 헌법에 관한 문제여서 그냥 문제를 넣다 보니까 끼어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3번, 4번 정도, 4번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신뢰보원칙의 적용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실내보원칙은 선행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뭔가 선행조치를 믿은 거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나오면 그게 위법이라는 건데, 이 선행조치를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은 부작위도 되고 묵시적이어도 되고 소극적이어도 되고 다 싹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묵시적인 거는요, 알면서 안 해야 돼요. 몰라서 못하면 이거는 묵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 보면 단순한 착오로 어떤 처분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나의 실수, 그러는 거는 이때까지 실수를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알아차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선행조치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나 모르다가 최근 들어서야 그 실수를 찾아내서 바로 잡더라. 이때 상대방이 여태까지 계속 수십 년간 경계표를 엉터리로 잡고 내 땅 취급을 해주더니 또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서 요거를 국가 땅이라고 가져가면은 이거 나의 신뢰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알면서 방치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보원칙에 반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표현을 단순한 착오, 정을 모른다는 얘기는 사정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몰라서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공적 견해 표명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고, 1번의 그 묵시적이라는 것은 알면서 안 한 거예요. 정을 알면서. 자, 그 다음에 2번.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이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 세금 안 내게 해줄게, 안 내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꼭 이거 주의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도 됩니다. 일반 처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명령이나 법률, 행정계획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대통령령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정해야 돼. 그러면 결국 특정 개인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도 공적 견해 표명에 들어갈 수 있다가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요게 법률을 대통령령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령을 제정을 해야 돼요. 이게 선행조치라고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에요. 그러면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법률 제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는 게 국회 가면 만드는 것 같지만 정부가 입안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이런 법률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것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해서 했어. 그럼 만들어졌어. 그럼 약속 지킨 거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법률이 나에 대한 약속이냐 선행조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국민 여러분들 상속세에 관한 이런 대통령령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령이건 법률이건 일반화된, 딱 한 사람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일반화된 것도 선행조치에 해당된다. 근데 만들었어요. 그럼 약속 지킨 거잖아요. 그럼 약속 지켜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법률에 네가 당연히 그 상속세의 면제 대상자로 나는 알았다. 그건 김칫국 마시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요걸 했으면 요걸 지켜야 된다. 이게 있고, 요게 만들어졌으면 요거의 값에 대한 약속은 볼 수 없다. 이 두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2번 지문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요거 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여기 행정계획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요. 행정계획. 제가 이 일대를 체육시설 공원지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반화된 행정계획도 공적 견해 표명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던 지구가 다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약속 지킨 거잖아요. 근데 나는 체육시설 지구가 지정됐으니까 나는 내 땅에 정구장을 지을 줄 알았다. 그건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진 거지.
그걸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후 사정 변경이 있다. 이게 사정 변경이 신뢰보호 원칙의 애외 사유예요. 더 큰 사정이 있어. 우리도 약속이 있으면 약속했다가 사정이 있으면은 약속을 조금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사정 변경이에요. 그래서 사정 변경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 사정 변경은 법률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법률 관계가 바뀌는 대표적인 게 바다 이야기가 옛날에 애니팡 이런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등록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중독성이 심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다 근절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 요건 갖추면은 바다 이야기 등록해 주십니까? 응, 해줄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법률이 바뀌어서 절대 못 해주게 돼 있으면 그 약속 못 지키는 거겠죠. 또 내가 태안 앞바다에 가두리 양식장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일대가 기름 범벅이 돼서 무의미하게 된다면 그 약속은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사정 변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신뢰보호 원칙은 선행 조치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여야 돼요. 4번 지문 옆에다 쓰시면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스스로 그 선행 조치를 받는데 돈을 써서 뇌물을 써서 협박을 해서 도면을 위조해서 받아낸 약속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때 도면을 위조하거나 협박을 한 주체가 지금 처분에 직접 상대방만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관계자까지도 포함하는 거냐. 갑은 몰라. 갑은 착한데 갑의 일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건축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 자, 그거는 갑을 뿐만이 아니라 관계자까지 포함을 해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 여부를 따질 때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관계자까지, 특히 그 당사자로부터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수임인과 같은 관계자까지 싹 다 고려해서 갑은 착한데 잘 모르는데 실제 그러잖아요. 건물 짓는데 건축주가 뭘 알겠어요. 건축사한테 일을 맡겼는데 건축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 등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행정법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구속이라고 하는 게 평등원칙이 뭐예요?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선례와 다르다는 얘기는 시간차만 있지 종전 선례와 지금 사안을 차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등원칙의 일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선례가 쭉 그렇게 되어 왔으면 지금 문제가 된 친구도 선례처럼 이루어질 것으로 그 선례를 마치 선행조치처럼 신뢰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또는 평등원칙의 한 발로다 이렇게 보통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행이 위법하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몇 번 문제였었죠? 그죠? 5번에 3번 지문이었었잖아요. 5번에 3번 지문이 7번에 2번 지문으로 막 거듭 튀어나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만 딸딸딸딸 해놓으면 나중에 거의 유사하게 또 출제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3번 비리원칙은 행정법상의 법률상의 원칙이면서도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헌법재판소가 비리원칙하고 평등원칙을 들어서 성문법을 다 위헌 결정하고 있죠. 맞고요. 4번. 그래서 비리원칙, 평등원칙 위반됐을 때는 위헌, 위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4번. 신뢰보호 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도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킨 법률, 대통령령, 행정개혁에 대한 것도 공적견해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서 나온 거예요. 법률에 대한 신뢰도 대상이 공적견해 대상이 법률도 된다를 이렇게 쓱 나왔는데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5번. 자, 그래서 5번.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은 맞습니다. 실은 4번과 5번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요건 뭐냐면은, 국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군대 같은 데서 의문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 측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이제 파헤치는 작업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규명을 해보자라는 진상 규명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상 규명을 해본 결과 희생자로 확인까지 된 겁니다. 확인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군 의문사에서 이게 이제 사고사로 처리됐던 것이 뭐라 그럴까요? 폭행, 군 내부의 구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군 내부의 구타 살인으로 확인을 해놓고 했었던 그 주체인 국가가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민사채권 이런 것도 10년 지나면은 심의호로 소멸하잖아요.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가 과거에 진실성 있는 것을 진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 속에서 뭔가 근데 진실은 맞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배상을 해줄래도 시간이 지나서 해줄 수가 없네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느낌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국가 산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당신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맞군요 하고 희생자로 확인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어요.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했겠죠. 근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이 신의성실 원칙이 지금 행정기본법에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지어라 이렇게 해주면서 그 아파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땅을 서울시에 기부해라, 기부 체납해라 이런 걸 붙이면 뭐예요? 상관없는 거 갖다 붙인 거니까 부당결부겠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정당한 결부겠죠. 근데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은 국가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신의성실, 권한남용, 금지, 부당결부, 비례평등 다 있는데 자기구속의 원칙은 쏠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물어보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좀 쉬셨다가 17페이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본서 이런 거 문제 이거 보시고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어가는데 뭔가 본인은 아세요. 내가 어디 부분이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추적해서 그 부분만 조금 보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절대
뭐 기본서를 처음부터 다시 본다든가 뭐 일순환 동영상을 처음부터 듣는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은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가셔야 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척 가지고 싸우는 마음으로 가셔야지, 내가 이 차에 뭐 제7함대를 뭐 만들겠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객관식은 문제 많이 푼 사람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많이 써본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많이 푸셔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진도별 문제 풀 때는 이걸 안 드리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안 드리고 이순환 때 제가 드렸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이제 PDF로 올라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여력이 남으시면 그것까지 좀 보시고, 안 되면 나는 요거만 한다. 여기서 나온 거는 내가 여기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나온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결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쿨하게 틀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 반드시 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